이런 거에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것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그걸 캐치해내지 못하는 것. And that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체 어떤 기술이 나와버린 거냐? 돈, 화폐라는 것으로 표상되는 생명의 에너지를 전혀 새지 않게 안전히 저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돈은 다른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다시 말해 돈은 모든 에너지 소스의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형태의 에너지인 것이죠. 마이클 셀러와 로버트 브리드러브의 와리스머니 시리즈 더빙 영상들은 비트코인의 위대함을 단순히 희소성, 탈중앙성, 검열 저항성 등 현재 화폐 시스템과의 비교 우위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냉혹한 자연에 적응하고 그곳의 지배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발명했던 핵심 기술들과 만들고 고안해낸 추상적인 개념 등 인류의 문명 발전의 빅 히스토리 안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과의 유사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1부에서 4부까지는 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전까지의 인류 문명 발전의 과정을 쭉 설명해 왔고 이제부터 철기 시대로 넘어가 재미있는 로마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러 가시죠. Let's go! We gotta do all that to get to the Iron Age. 앞서 얘기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인류는 철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기술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 이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인류가 불을 이용해서 금속을 가공하면서 청동기,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에 대한 참으로 훌륭한 사례인 거는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경쟁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nd become both anti-fragile and get harder, smarter, faster, and stronger. 이게 다 안티프레질이 되는 것이고 더 단단해지고 똑똑해지고 빨라지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로마에 좀 더 집중해보자고요. 리비우스가 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로마 공화국은 700년간 번영을 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려 700년! 그것도 제국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가능케 한 로마의 정치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15일을 조심하라라는 율리우스 시저와 관련된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날을 보통 율리우스 시저의 죽음과 연결짓는데, 근데 3월 15일이 원래 뭐 하는 날이었냐면 로마인들이 모두 모여서 선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고대 문명을 통틀어 가장 체계화가 잘 된 문명이 로마였어요. 조직화, 체계화가 잘 돼 있으니 세계를 지배한 거죠. 특히 가장 빼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매년 3월 15일에 행해진 선거 시스템이었습니다. 2명의 집정관을 선출하고 장교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2주 정도의 종교 행사를 열었죠. 예배를 하고 신들을 섬기고 들뜬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자신들이 유니크하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축제를 하고 동시에 군대를 소집하고 군사훈련도 행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6주를 보내고 나면 이제 5월 1일이 되겠죠. 6주 동안 그들은 조직을 갖추고 축하하고 텐션도 올리고 좋은 징조를 기다리며 큰 일을 위한 준비를 한 겁니다. And then the campaigning season starts, May 1st. 그러면 5월 1일부터 전쟁 시즌입니다. 5월 1일부터는 유럽의 날씨가 엄청 좋아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5월 1일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맨날 비가 오고 폭풍이 와서 멀리 진군하거나 항해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너무 추운 데다가 추위를 이겨낸다고 해도 폭풍이 와서 배를 집어삼킵니다. 결국 인간 전쟁사를 보면 싸우다 죽은 수보다 자연과 싸우다 죽은 수가 더 많거든요. 이처럼 제일 위험한 건 자연의 냉혹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여름철에만 전쟁을 한 거고요. 암튼 이렇게 5월 1일에 시작된 전쟁 시즌은 좋은 계절인 6, 7, 8, 9월 동안 지속되고 만약 어딘가에서 전투가 진행 중이라면 적어도 10월쯤에는 멈추고 11월 전까지는 막사로 회군한 뒤에 11월, 12월, 1월 어쩌면 11월까지는 어떻게 전쟁을 지속해 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겨울인 12월, 1월, 2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연 조건이 적군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니까요. 그리고 지중해는 알다시피 겨울에 항해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겨울철에 지중해로 요트 타러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한 날씨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겨울 동안엔 쉬고 회복하고 재결집하고 정치활동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를 논하고 그랬겠죠? 얘는 좀 늙었어. 얘는 한물 갔어. 얘는 유망한 뉴페이스야 등등. 너가 이번에 나를 밀어주면 다음에 내가 널 밀어줄게. 이처럼 로마는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이루면서 스스로 로마인임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3월 또다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결정하는 거죠. 개똥이는 호민관, 새똥이는 집정관이 되고 말똥이는 도지사가 되라. 이렇게 행정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역할 로테이션은 계속되는 거죠. 만약 가장 훌륭한 놈이 전쟁 중에 죽거나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내년에 대신하고, 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삼촌과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후에 20대 초반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훌륭한 가문 전체가 쓸려나갔어도 계속해서 다른 로마인, 또 다른 로마인, 또 다른 로마인이 반복되는 거죠. And so the political system had a certain elegance to it because it was tied to the calendar. It was tied to nature. It was a natural cycle. 로마 정치 제도가 우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달력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인데 마치 자연의 순환이자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성공하길 바라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출정을 나가고 본국에 돌아와서 업적을 인정받는데 이 부분에서 정치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방향과 신념으로 이끈 거죠. 신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는 로마인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다 함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도 않는데 왜 자신이 로마를 위해 죽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신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날씨도 자연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선거를 3월 15일에 했다는 사실의 중요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5월부터 날씨가 좋아진다는 조건하에 전쟁을 준비한다면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당연히 3월 15일이 매우 적합했겠죠. 무려 700년 전에 그런 걸 생각한 걸 보면 참 영리했던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로마의 방식이죠. 여기에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죠. 누구나 자아, 에고가 있잖아요. 따라서 누구나 다음은 내 차례를 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령 누군가 올해 최고의 장군이라고 해도 내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게 계속되었던 거예요. 2인자 가문 출신 입장에서 누군가가 1인자 가문 출신이라면 2인자는 아마 1인자를 지지할 겁니다. 그래야 다음은 내 차례라는 기대를 할 테니까요. 반대로 그런 자리가 세습되고 앞으로 60년간 권력이 지속된다면 모든 문명은 그런 시점마다 붕괴를 맞았습니다. 공정함,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그간 로마의 방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왕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So it's the dynamism of the hierarchy keeps it revivified and fresh.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역동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언젠가는 나도 잘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활력이 로마 사회에는 넘쳤을 거고요. 게다가 이 역동성이 임의적인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계절이라는 자연법에 구속되어 조화를 이뤄나갔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Anti-fragile. Right. The Romans are anti-fragile. They're always going off to fight. 안티프레질, 로마는 안티프레질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항상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전쟁이잖아요. 현대사회의 CEO를 보면 아마 10년, 20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저만 해도 올해 55세고 꽤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40에서 65세 사이의 CEO가 되는 게 그닥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작은 배의 선장? 40세 정도면 그 자리를 맡고 65세 은퇴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에서 25년 동안 같은 일을 하겠죠. 한 번은 제가 미군 기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미군 오리엔테이션 투어였는데 원로 의원 대접을 받았어요. 육해 공군기지, 해병대 기지, 르중 캠프, 포트 후드 등을 돌았죠. 그중 하나는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항공모함 투어를 쭉 했죠. 그리고 대장을 직접 만났는데 5,000명이나 타고 있는 항모 군인들의 평균 연령이 19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교들은 20대나 30대 초반이고요. 여기서 퀴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몇 살이었을까요? 정답은 41세. 와, 진짜 젊은 나이네요. 그래서 넘버 2와 얘기했어요. 그는 38세랍니다. 항공모함 넘버 2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라고 했고 대장이면 36개월 정도라네요. 참고로 여긴 전쟁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핵탑재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 자체가 미 해군력의 12분의 1인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 3개 정도는 쑥대밭을 만들고 세계 어느 나라랑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이죠. 정말 중대한 임무잖아요. 그럼요. 항공모함 한 대 전체에 대한 지휘권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온 건지 물어봤더니 그가 말하길 일단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어떤 한 임무를 몇 년간 수행하고 1년에서 3년마다 다른 부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2년 전쯤 넘버 2가 되었고 6개월 전쯤 또 승진해서 함장이 되었죠. 여기서는 24개월 동안 복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딱 1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미 해군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12명 중 하나인 장교네요. 미 해군은 엄청 크잖아요. 수십만 명일 텐데 이 항모는 미군의 핵심 자산인데 12개월 후면 떠난다고요? 네, 떠납니다. 아니, 당신이 앞으로 한 20년 동안 계속하면 안 되나요? 세계 3차 대전도 시작할 수 있는 급인데 왜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리스크를 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고로 그 어떤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40대를 어떤 자리에 넣고 임기를 36개월로 제한하지 않죠. 도시, 주, 국가, 기업은 물론이고 요트도 이렇게는 안 해요. 100피트짜리 유람선을 컨트롤하는데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선장할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래, 네가 한 20년 해라 하면서 안 바꿀 거예요. 심지어 요리사나 잔디 정리해주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출중한 장군이 36개월 후에 떠나야 하는 걸까요? 아무거나 답을 찍어봐요. 어차피 대답을 들으면 뿅 갈 테니까. 당장 떠오르는 것은 너무 고인물이 되면 뇌물받고 부패하고 그런 거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쪽은 아니고 그건 산림 관리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공공재인 공원이 오용되지 않도록 산림 경비원들을 계속 순환근무시키는 거예요. 보다 나은 공원 서비스와 부패 방지를 막는 훌륭한 기술이죠. 근데 이건 약간 다릅니다. 항공모함 데크에 서서 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이 젊은 장교는 막강한 권한으로 원하는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당신이 해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대체 왜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죠? 이런 자리는 정말 뛰어나야 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매년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에 날고기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차례가 돌아가야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려요. 갓 졸업해서 인관한 21살짜리 소위들. 이들은 자신의 삶과 경력을 해군 장교로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했어요. 그 원동력의 정점은 언젠가 나도 캡틴이 돼서 이런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들의 희망이에요. 제 경우는 이 항공모함의 캡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사랑하고 그걸 위해 싸우다 죽을 만큼 소중히 여기는 걸 원한다면 기회라는 게 주어져야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니까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손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왜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된 조직이 기업보다 우수한가? 이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샤를 드골의 말, 무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묘비가 묘소에는 가득하다. 이 말처럼요. 정말 그렇네요. 어렸을 적에 누구나 해봤을 법한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테네시에서 자랐는데 나는 나중에 커서 미국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꿈을 누구나 가져본 적 있잖아요. 물론 이제는 바보 같은 생각이고 허황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아니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애국심을 부여하고 나라의 무언가가 되고 싶어하는 동기를 줬던 것 같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수준 높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에게 최대한의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니까. 해군 장교들에게도 특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함장이 하급 장교들에게 얘기하기를
언제 입대했니? 언젠가 너의 차례도 온단다. 나는 비록 함장이지만 너랑 같은 전우야. 너도 나만큼 뛰어나. 네가 해군의 미래야.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감이자 리스펙인 거죠. 로마인들의 공화국은 700년간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로마인이다. 올해는 당신 라이벌의 지위를 받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네가 지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방식. 자연 조건에 따르면서도 전체의 합이 부분 합보다 큰 조직을 꾸린 거고, 이걸 위해서 지속적인 물갈이를 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리더십의 유입이 있는 거죠. 누군가 바톤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바톤을 집어들고, 이것이 로마의 번영으로 이끈 겁니다. 왕 같은 건 없었잖아요. 2차 포에니 전쟁 책을 보면 2차 마케도니아 전쟁 이 책인 것 같네요. 암튼 로마인들이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와 싸우러 갔습니다. 필리포스에게는 끔찍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놈은 형제를 모함해서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죽이도록 했어요. 나중에 모함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필리포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이렇게 아빠도 미친왕이고 아들도 미친놈이니 온 나라가 망가진 거죠. 반면 로마의 지도자는 당시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고 그의 수하 장교들은 경쟁 가문 출신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지도자가 게으르고 술을 좋아하고 비겁하고 멍청하다면 장교들에 의해 로마의 상원에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좀 가십적인 얘기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암튼 중요한 건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아니면 내년이라도 교체돼 버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높은 수준의 프로의식을 유지해야죠. 이게 바로 시장 내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장의 경쟁이죠. 누군가 비트코인 채굴자인데 저렴한 전기를 확보 못했고 그래서 경쟁력을 잃었다면 그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에 무슨 상관일까요? 지구 반대편의 다른 곳에서 채굴하는 놈이, 그것도 그 사람보다 경쟁력 있는 뛰어난 애들이 항상 있을 텐데요. Absolutely. That's the reason entrepreneurs in the free market are accountable to the preferences of their customers, right? 한마디로 말해 더 강건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겠죠? 기업가들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경쟁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잖아요. 외부 환경 변화, 시장 고객 이탈 등등 온갖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따라서 항상 대비해야 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반면에 경쟁이 없는 독과점 체제는 이거랑 반대겠죠? 시장의 고객들은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을 테니 기업가 입장에서는 외부 환경에 무슨 변화가 있든 없든 고객들의 선호가 바뀌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The Roman political system, it bred harder, stronger, faster, smarter individuals. 이처럼 로마 정치 제도는 로마인들을 더 단단하고 강하고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3살 때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라는 조직이 최우선이고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은 여기에 예속되는 겁니다.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렇게 로마가 700년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종종 잊는데 700년간 이런 시스템을 잘 지속한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로마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게 됐던 그 배경에는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법에 맞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팅했던 로마인들의 현명한 방식이 위대한 정치 시스템으로 연결됐고 결국 그 시스템 안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생의 관계로 연결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공정한 시장의 경쟁 시스템이고 비트코인이야말로 이걸 가장 정확히 잘 보여주는 네트워크라는 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넷달바님이 제작하실 이어지는 6부 영상에서는 로마의 정치 시스템과 함께 꼭 살펴봐야 할 위대한 군대 시스템, 그 중에서도 표준화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할 얘기는 로마 군대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죠. 제가 처음에 한 말이 또 나옵니다. 공정한 싸움 같은 건 결코 없다. 로마인들은 공정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공정한 싸움 같은 걸 얘기하면 아마 비웃음을 샀을 겁니다. 석기 시대인들이 절벽 위에서 돌팔매질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넥스트 레벨이었습니다. 발리스타, 투석기 같은 공성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검과 방패의 길이가 같도록 제조했고
모든 병사들은 같은 보폭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맞췄어요. 즉 모든 것이 표준화된 거죠. 그러니 키가 2m 넘는 골리앗도 로마의 평균 키 군인한테 지는 겁니다. 3m에서 4m 근처에도 못 가니까 좌우에 서 있는 12명의 군인들이 창으로 배를 뚫어버릴 테니까요. 이러한 전쟁과 당시 상황이 리비우스의 책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백 번이 넘는 전투마다 항상 있었던 일이 뭐냐면 로마군은 고지를 차지하고 상대 적군을 평야로 몰아넣은 다음에 투석 무기들로 공격하면 한 번 쏠 때마다 적군 병력의 10%씩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계속해서 쫙쫙 쏴대는 겁니다. 그 책에는 로마군이 실제로 골족들을 코너로 몰아넣은 얘기도 나옵니다. 산꼭대기나 비탈쯤에 진을 치고 있어도 일단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들고 싸울까요? 아니죠. 더 이상 진군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불을 쏴대는 거예요. 총알, 불화살, 불덩이, 네이팜 등등. 이러니 로마군이 한 발짝 전진하기도 전에 골족의 절반은 이미 사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한 골족의 대부분은 로마군과 아직 조화하지도 않았는데 포탄에 맞아 죽거나 전투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로마군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전투태세를 갖추고 돌격해서 검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군에게 그런 전투란 없었어요. 모든 전투는 하나라도 유리함을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술도 매우 중요했는데 마치 지금의 로키드 마틴 같이 로마 제국에는 군수산업 복합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리한 전투 방식을 설명하는 미리 다 정해진 매뉴얼도 있었고 수신호, 호각소리 등부터 시작해서 전쟁 방식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있었던 거죠. 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을 보면 로마 해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카르타고는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해군력에 대해 뭘 잘 몰랐던 로마는 육군만 좀 강한 편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는 소위 로마 정신과 지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원래 로마는 카르타고한테 두들겨 맞고 살았습니다. 왜냐? 당시 카르타고는 지중해 항구를 지배하고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함대가 제로.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이 오고 계절풍에 의해서 카르타고 해군 함선이 로마 항구로 떠밀려 옵니다. 이걸 로마가 줍줍한 거예요. 그러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떻게 배를 만들었는지 연구합니다. 이런 거 없이 무에서 유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게 역사상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은 로마인들이 여기서 뭘 배웠냐면 카르타고의 함선은 재사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부품으로 제조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각 부품마다 끼워 맞춰져 있는 위치와 부품 번호까지 표시되어 있었다는 거. 이렇게 로마는 함선을 모조리 해체해서 카르타고 함선의 청사진을 통째로 훔치게 된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일이 있은 지 9일 뒤에 150척의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엉망이었을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심한데 배나 한번 뜯어서 공부해볼까? 이런 마인드가 전혀 아니었겠죠. 인간의 목숨이 걸려있는 전쟁 중이라면 뭐든지 해내왔습니다. 전쟁은 우리를 등 떠밀어서 뭐든 해내게 만들잖아요. 나 지구 있네. 근데 배가 있네. 이렇게 하면 배를 만들 수 있겠는데? 배 150척 짠! 자, 정리하면 이때 이후로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모든 걸 다 발명해서 이룬 게 아닙니다. 그리스, 카르타고 등 자신이 정복한 문명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빨아들였기에 가능한 거였죠. 이처럼 최종 승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지금 로마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거죠. 500년간 있었던 일들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맞다. 그렇다면 카르타고가 함선을 발명한 거였을까요? 아마 카르타고도 페니키아 문명에서 훔친 걸 거예요. 그랬겠죠. 기원전 500년 전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함선만 잘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군사훈련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전차만 잘 만들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부에서 지탱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도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에서 전차 바퀴를 만들 때는 표준화된 게이지와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도로를 보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있거든요. 이런 도로를 달리려면 전차를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걸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표준화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로마의 전차 바퀴 간격이 유럽 철도 선로의 표준 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표준이 되었죠.
만약 로마 전차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면 지구 아무 데서나 철도 위에 서보면 됩니다. 로마에서 기원된 거니까요. 이렇게 표준화했던 건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만약 다른 차폭으로 전차를 만들면 달리다가 부서지고 축도 망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헨리 포드도 표준화, 획일화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색상이든 다 만들어 드릴게요. 물론 검은색으로 주문한다면 말이죠. 이처럼 획일화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표준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물건들을 우리가 모두 쓰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게다가 표준화라는 건 달성하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달성한 문명은 진짜 몇 안 돼요. 아니, 로마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명이 온갖 이런저런 시도를 했고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 압살당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이와 유사한 점이 많죠. 알트들은 맨날 이렇게 말하죠. 비트코인과는 이런저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한 10% 정도 더 좋은 거라고 쳐볼게요. 근데 만약 로마가 전차를 10% 더 넓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짐을 뭐 한 20% 더 실을 테니까 운반 비용을 뭐 한 10에서 20% 더 낮출 수는 있었겠죠. It points towards path dependence too, right? Like the fact that a technology already took a certain path, it kind of has an inertia. 모든 기술들이 갖는 경로 이전성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 특정 경로를 택해서 시작을 하면 관성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전차나 마차 바퀴의 폭이 한번 정해지고 난 뒤에는 현대의 철도 레일의 폭까지 쭉 이어졌던 관성인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카르타고를 제낀 역사를 들어보니까 1인자로 군림하던 문명의 것들을 줍줍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건데 결국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언급한 추상화 능력, 언어 상징화를 통한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한 것을 세대에 걸쳐서 전수하는 능력. 그에 따라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가장 뛰어난 것들만 남게 될 테니 조상들이 쌓아 올린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거,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모두 거인의 어깨에 서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도로들은 로마 제국의 물류 네트워크였잖아요. 상품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으니 만약 군대 물자를 적군보다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으면 엄청난 강점이 되는 거니까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나름의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철로가 깔려 있는데 누군가 다른 폭을 가진 차를 만들었다면 이걸 누가 쓰겠어요. 이처럼 프로토콜, 즉 표준화된 규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CPC/IP도 그렇고 로마 도로의 폭도 그렇고 이처럼 한번 만들어진 프로토콜은 중요하고 그걸 무시하는 개별적인 시도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에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표준화된 돌의 크기, 너비, 무게 및 측정하는 방법 등 프로토콜이라는 건 엄청 중요하죠. 이것 없이 인류가 협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로토콜이라는 건 문명 내에서 협력과 전문화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물론 물류 네트워크, 국방 등 어디에서나 프로토콜이라는 건 똑같이 중요하겠지만요. 자, 그럼 로마의 엔지니어링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암흑시대로 넘어가자고요. 로마인들은 수력학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다른 문명 대비 레알,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로마가 만든 수도관은 70마일 떨어진 도시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지중해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해안 도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공수로가 없었다면 모든 도시의 경제 밀도는 가용 수자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만약 수자원을 빗물에만 의존하면 아마도 도시 규모는 끼케야 500명 정도였겠죠. 하지만 수로를 만들면 5천에서 5만 명이 살 수 있는 대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가 고밀도로 개발되려면 위생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자원이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도로, 수로 등이 철기시대 문명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로마인들은 엔지니어였을 뿐만 아니라 공학을 한 차원 높이 격상시켰습니다. 공학이 뭘까요? 저도 공학자거든요. 저는 공학이 명예롭고 윤리적이며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의 기본 신조는 자연과 내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내가 가진 모든 지성, 재료, 기술을 총동원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엔지니어의 신조예요. 주변 상황의 재물이 되지 않는 것, 지성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 다리를 건설하는 거라든가 수로, 도로, 선박을 만드는 거라든가 뭐가 되었던 말이죠. 비버가 댐을 만드는 것처럼 엔지니어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다리를 건너는 상상을 해봐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요. 저는 알칸타라라는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스페인에 있는 알칸타라라는 로마 시대 다리에서 따온 거예요. 그 다리는 지금까지 2000년간 있어 왔습니다. 다리 밑에는 라틴어로 쓰인 비문이 하나 있죠. 당시 기술자인 줄리어스 로코가 남김 이 다리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는 공학의 진심이었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글에서 읽은 로마의 건축가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말하자면 스킨 인 더 게임을 건축가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다는 건데, 다리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공사 중에 설치했던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정식 개통을 할 때 다리 아래에 건축가랑 가족들이 함께 서 있어야 했대요. 지금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한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만약 내가 부실 공사를 했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랑 직결시켰던 거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도 일종의 프로토콜이네요. 인센티브나 혹은 페널티를 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건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규약. 또 하나 생각나는 건 로마에서 만들어진 많은 프로토콜들은 로마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었고, 그 뒤에 있던 수많은 문명의 모범이 되고, 심지어 그중 많은 것들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로마를 몰락으로 이끈 것도 통화 시스템을 비롯한 수많은 프로토콜들의 손상이었다는 점 말이에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금화의 가치절하가 경제를 파탄내고 사회의 공정성, 윤리의식 이런 거를 저해하고 종국에는 서로마 동로마 제국의 분열로 이어진 거라든가. 통화 프로토콜만이 아니라 정치 프로토콜도 손상되었어요. 네, 그렇죠. 수많은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는 율리우스 시저의 사례가 가장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 프로토콜을 무너뜨린 여러 내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건 통화 프로토콜이 깨지기도 전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전방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체계가 붕괴되니 국방 시스템도 붕괴되고 마치 종교 같은 거잖아요. 로마군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애국심이라는 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죠. 혹시 이런 프로토콜들이 손상되기 시작했던 어떤 변곡점 같은 게 있었나요? 기원전 50년경쯤 모든 것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젊은 시절부터 이른바 내전이 있었고, 내전에서 이긴 신흥 강자들이 부상하면서 로마 공화정은 약화되었죠. 암튼 나심 탈레브 책에 잘 나와 있듯이 바빌론에서는 개량을 할 때 사기친 사람은 사형에 처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건축가도 마찬가지로요. 지은 집이 무너지면 가족까지 죽는 거죠. 지대로 스킨 인 더 게임인 거죠. 이렇게나 자연법을 리스펙한 겁니다. 자연은 우리를 동정하거나 변명을 들어주기나 합니까?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걸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1, 2년 전인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프랑스 남부로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대강 200에서 300억 달러의 부호였어요. 근데 셀카를 찍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고대 폐허 관광지의 석조벽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다가 팔이 미끄러져서 추락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게 뭐냐? 10억 달러 주고 변호사들을 한 트럭 모셔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는 인생 통틀어서 딱 2초간 잘못한 겁니다. 중력 법칙을 위반한 죄로 자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렇네요. 중력이 사람을 가립니까? 자연은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10억 명 중국인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즉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당연히 항소도 없습니다. 그냥 몇 초 부주의했다고 즉사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각종 항소와 변명이 있고 이른바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만약 시장이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면 허구한 날 소송만 하고 있을 거예요. 자연법을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문제겠죠.
잘 생각해보면 대마불사라는 것도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연스러운 진화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망해야 되는 거를 안 망하게 하는 거니까. 망해야 될 거를 억지로 보존해서 망하는 것을 막으면 결국 우리는 배우는 게 없는 거죠. 탈레브 같은 사람이 말하는 삶의 고통은 중요하다라는 말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자연의 스승이자 우리는 고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면 고통이 피드백을 주죠. 고통은 정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끊기 위해서 마취제, 스테로이드, 콜티존 등을 주사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겠죠? 양적 완화도 그렇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항소하는 것도 그렇고 뇌물을 주는 것이든 뭐든 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중력을 없애겠다고 해볼게요. 에라이 굴럭이다 이놈아. 100번 양보해서 10억 달러 내고 1초 동안 중력을 없앨 수 있다고 해볼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망가지겠습니까? 피해는 아마 10억 달러에 100만 배쯤 되겠죠? 중력은 핵심이니까요. 특히 요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혼란과 위기들을 보고 있자면 자연의 프로토콜을 무시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회과학이 담당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물리법칙, 진화론, 자연법칙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자연법을 대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좀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팔레오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안티프레질의 이론,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 진정한 자본주의, 다윈의 진화론이자 자연적 평형. We have the rise of man through the Stone Age, and it took quite a long time. 암흑시대, 석기시대를 거치면서 인류는 부상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현대까지 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사회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었죠. 에너지 네트워크, 물류 네트워크, 진보한 도구들, 정치 시스템 등 모두 자신들의 권력을 잘 지배하기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안토니우스 시대의 티라야누스, 히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우에렐리우스, 거의 100년간 로마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서기 90년에서 180년 정도? 당시 로마의 평균 수명은 72세였어요. 목욕탕도 있고 글도 있고 문명도 있고 위생시설도 있고 수도관도 있고 도로도 있었죠. 상당히 뛰어나고 정교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암흑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100%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핵심이 되는 통찰력을 잃어버리면 인류는 1000년씩이나 낭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 것들, 예를 들어 인쇄술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은 2000년 전에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근데 상업화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게다가 중국 문자는 상형 문자이다 보니까 25,000개의 활자 조각이 필요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인쇄기가 발전할 수 없는 언어였던 거죠. 반면 알파벳 기반의 로마 문자는 상당히 이상적인 언어였습니다. 26개 또는 50개 정도의 활자만 있으면 뭐든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췄으면 누구나 인쇄술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진흙을 밟으면서 걷다가 바닥을 보면 아니 그게 바로 인쇄술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진흙 위에 남았을 발자국, 페인트도 있었고 염료도 있었고 거의 할 뻔했지만 결국 인쇄술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453년 구텐베르크가 나타나서 이걸 생각해낼 때까지 그냥 시간을 보낸 거죠. 무려 1000년을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It's amazing to me how certain things can be just right in front of a civilization and they just won't grab them. Like 이런 거에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것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그걸 캐치해내지 못하는 것. 바티칸 성피터 광장에 가보면 어떤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성피터가 서 있지만 원래는 트라야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트라야누스 동상은 그를 기리고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거죠. 다키아 전쟁 때 대리석으로 만든 건데 나선형의 무늬가 기둥을 감싸고 있고 중앙에는 작은 계단도 있는 예술 건축물인데 그 꼭대기에 로마 가톨릭교가 성피터상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합니다. 암튼 고대 로마 시대 때는 트라야누스 동상이 있었고 트라야누스 황제가 예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이 공중을 향해 뭘 들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죠? 그 동상은 지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둥근 모양의 지구를 손 안에 원형의 지구를 들고 있었다니까요. 때는 서기 100년이에요. 1400년으로 뒤로 감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지구 세계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만약 1000년 전에 그 동상을 없애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딘가에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다가도 한순간 잊을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지식을 무시하면 엄청난 수준의 문명 퇴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퇴보라는 거는 좋은 걸 잘 이용해서 문명을 진보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어떤 크리티컬한 지점에서 없애버리면 인류는 그게 존재했다는 거 그 자체를 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석기 시대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랑 같은 거죠. 재미있는 것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워싱턴 DC에 인디언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길 가보면 당시 문명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렵 채집 수준인데 당시 인디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유럽인들이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이들이 살았던 모습은 구석기 시대처럼 보였겠죠. 근데 당시 유물 중에서는 도자기 물레가 있었거든요. 돌로 만들어진 바퀴예요. 그 옆에는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국 원주민들은 매우 정교한 도자기를 가지고 있었고 점토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고 이 도자기 물레를 사용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가 그 물레를 보고 든 생각은, 아니 어떻게 5000년 동안 아무도 물레를 90도로 세운 다음에 굴려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지? 멀쩡히 바퀴가 있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잘 쓰고 있었잖아요. 옛다 바퀴 하고 줬는데 아무도 손수레를 만들 생각을 안 한 거죠. 마차는 물론이고 굴리는 데 사용된 돌이라는 건 아예 없었죠.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 대륙에서 단 한 사람도 바퀴를 이런 식으로 돌릴 생각을 안 하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아이디어는 1000년이 지나도록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Think there's any modern examples that jump to mind that's something that's maybe glaring at us? 지금도 우리 눈앞에 뻔히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뭔가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The blockchain and Bitcoin is a wheel. Yeah.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바로 그 바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살짝만 돌리면 되잖아요. 비트코인 그 자체가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 개인키 암호화, 해싱 등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이미 나온 지 오래된 기술들인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말하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불을 지르면 어떨까? 막대기를 서로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말이죠. 지금껏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부터 수천 년간 있어왔던 사회 구조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이요. 지금 와서는 법치주의, 삼권 분립 등으로 표현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잖아요.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드, 채굴자들 간 서로가 서로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죠. 덧붙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로마의 강건성은 긴장, 역동성, 그리고 생태계 내에 엄청난 경쟁을 유지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잃었을 때 가지고 있던 우위도 잃었죠. 총균세 등에서 자주 나오는 내러티브들, 유럽인들은 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는가? 항상 지들끼리 싸웠고 야생동물과도 가까웠기에 늘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시아로부터의 온갖 침략들로 인해 힘든 게 가중되었다. 그런 스트레스의 요인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알고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뭔가 새로운 걸 해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 역사의 순간순간에 우리 곁에 떡하니 있었고 대놓고 가져가라면서 던져줬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찾을 수 있었던 위대한 발명과 혁신의 조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날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그 많은 순간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상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인류가 서로 죽어라 싸우고 전쟁을 밥 먹듯이 하면서 보낸 역사의 내면엔 어떤 속성과 갈망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니까요. 이어지는 마이클 셀러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나심 탈레브도 말했잖아요. 스트레스는 정보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스트레스인 것인데 이걸 차단해버리면 바로 퇴보의 과정을 겪게 되겠죠. 재미있는 건 퇴보에 걸리는 시간이 진보에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사라져버리면 기대 수명이 72세에서 30세로 급감할 수도 있고 수로나 위생 같은 것들도 없어져 버리고 개나 소나 말 타고 마을을 누비면 말똥이 여기저기 득실거려서 모두 다 함께 병에 걸리게 될 거 아니에요. 소위 질서를 만드는 규칙들이 없으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겨우겨우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죠. 도시의 재탄생.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전 세계의 위대한 도시들은 한 제국 네트워크의 중심 노드이자 연결고리, 즉 넥서스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넥서스, 카르타고도 마찬가지고요. 제국이 무너지면 넥서스도 무너지죠. 근데 큰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돈은 어디서 올까요? 제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상업으로부터 세금을 긁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거랑 똑같죠. 그물 안은 어부의 제국인 거죠. 당시 로마에서 어땠냐면 로마에 들어올 때 10%, 다음 항구에서는 10%, 이런 식으로 20에서 30%의 부가가치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베니스의 대운하를 둘러보면 수많은 팔라조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다 창고였습니다. 베니스로 배 타고 가서 선정물을 내려놓고 반대편 쪽 운하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선정물은 다른 배로 옮겨지고요. 당시의 주요 무역로는 베니스에서 알렉산드리아, 베니스에서 로마, 베니스에서 이스탄불, 베니스가 중앙의 넥서스로서 이런 운송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거죠.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은 이스탄불에 들어갈 때 뇌물을 주거나 무역상들끼리의 정략 결혼 같은 거였습니다. 이런 걸 해야만 이스탄불에서 살해당하지 않거나 물건을 도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베니스의 모든 가문들은 서로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일종의 신뢰 시스템을 만든 거였습니다. 소위 외판원 문제는 난제죠. 이스탄불, 알렉산드리아, 베네치아, 로마, 이비자, 바르셀로나 등을 항해하면서 각 항구와 친분이 있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부과받게 되니까요. 그쵸? 그렇겠네요. 따라서 반드시 중앙 한 곳에만 세금을 내는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브의 위치에 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엔 항상 하나의 가문이나 회사가 있죠. 정략 결혼을 통해 서로를 신뢰하고 합의하는 겁니다. 내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10센트 내고 살게. 그리고 베니스로 돌아와서 50센트에 팔게. 그러면 그게 바르셀로나로 가서 1달러에 팔릴 거야. 세금은 그곳에 있는 애들한테서 5센트 내면 돼. 너는 45센트 챙기고 나도 45센트 챙기고 걔네들은 1달러에 팔고 또 누구는 5센트 챙기고 등등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챙길 수 있는 게 꽤 있었겠죠. 50센트에서 75센트로 그게 또 1달러로 되면서 이런 상업 네트워크의 중간에 있으면 흐르는 가치의 10%, 20%, 30%, 50%를 챙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일종의 에너지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밀수업자 또는 해적이 뭔지 생각해보자고요. 밀수업자는 자기 물건 가치의 절반을 네트워크 허브에게 안 내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밀수업자나 해적을 어떻게 하면 막죠? 해군력을 갖추고 그들을 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런 이유로 카르타고에는 해군이 있었고 상업 가치의 절반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카르타고 델렌다 에스트, 즉 카르타고는 반드시 멸절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플리니우스와 카토 둘 중에 한 명이 한 말일 겁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카르타고 델렌다 에스트, 카르타고를 반드시 멸절해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상인들이 2번 세금을 떼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신한테서 절반을 2번이나 뜯어가면 카르타고 로마 전쟁의 본질은 결국 세금 전쟁이었던 거죠. 카르타고가 거두는 세금을 로마인 지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로마인들이 카르타고를 후두려 패야 했죠. 그 로마가 세금을 걷는 지중해의 킹이 되긴 했지만 또 망했잖아요. 그 다음 바톤은 베네치아가 넘겨받으면서 이번엔 베네치아 해군이 지중해를 장악했죠. 베네치아에 가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 있는데 레판토 해전에 대한 겁니다. 레판토 해전에는 스페인 국왕이 로마 카톨릭 수장인 교황과 동맹을 맺고 거기에 베니스 총독까지 합세해서 이 3개 연합 함대가 이스탄불의 이슬람교인 투르크와 싸운 겁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기독교의 승리.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대체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걸까요? 바로 상업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놓고 죽도록 치고받고 싸운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걸 더하자면 우리 모두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단어가 귀에 있잖아요? 베네치아 가톨릭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베네치아가 내부의 가톨릭 교회를 없애버렸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교황이 없앤 게 아니라 베네치아 총독이 없앤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로마까지 가야 하는 모든 11조, 즉 교회에서 낼 세금이 베네치아에 홀딩되었다는 거죠. 한 명의 통치자가 종교까지 손에 거머쥐지 않는 이상 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누군가, 교회 같은 곳이 돈 절반을 뜯어갈 테니까요. 이 모든 게 에너지의 흐름인 겁니다. 그리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원래 로마 집정관,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 시저도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죠. 근데 이건 제사장까지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집정관은 로마의 제사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장군으로 선출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종교의식도 주관하는 식으로 이 두 개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죠. 암튼 교회, 상업의 중심, 세금 징수 권력이 로마에서 베네치아로 이동했고, 근데 베네치아는 또 언제 쇠퇴하기 시작했을까요? 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을 때, 그때부터 베네치아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베네치아의 건물들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뉴욕의 맨하튼 고층 빌딩들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세계 금융제국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채권을 달러당 68센트에 사고 82센트에 팔아서 차익을 먹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 거래되는 증권들을 한번 봐봐요. 마켓메이커가 딱 둘입니다. 은행 A가 있고 은행 B가 있고 그 둘이 서로 거래합니다. 매수자는 호가창 맨 위에서 사고 매도자는 호가창 맨 밑에서 파는데 호가의 갭이 2%면 만약 10억 달러의 채권이라면 중간에서는 수수료로 2천만 달러를 챙기죠. 그리고 이건 독점입니다. 바로 이 2천만 달러가 뉴욕의 건물들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내 친구는 A에서 일하고 나는 B에서 일하고 술도 같이 한잔하고 2% 스프레드 얘기도 하면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정말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 모든 제국들이 게이트 키퍼가 되려고 경쟁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종교를 통제해야 되니까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돈과 종교 사이의 어떤 유착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오늘날에도 달러 지폐 뒷면을 보면 우리는 신을 믿는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패의 끝에는 항상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 암스테르담에 가보면 거기는 운하의 도시입니다. 거기 있는 각종 유통센터들에는 일단 트럭 선적물들이 한쪽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컨테이너를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톡 하고 튀어나오죠. 입구에는 공장에서 온 트럭들이 있는 거고 반대편의 트럭들은 여러 로컬들로 물건을 싣고 가죠. 유통센터는 한마디로 미로처럼 이루어진 컨테이너 벨트 센터인 거죠. 현대의 기계 대신 바지선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곳이 암스테르담이었고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모든 상업 네트워크의 중심의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 시대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게 내 모든 돈을 로마에 보내야 한다면 우리의 문명은 결코 부흥할 수 없다, 이겁니다. 중세의 역사를 이러한 투쟁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복자 윌리엄도 당시 북유럽의 독일 귀족들도 이런 투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헨리 8세가 이런 투쟁의 방점인 겁니다. 성공회라는 새로운 종교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된 거니까요. 이탈리아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세금도 안 내도 되니까 개꿀이었겠죠. 누구랑 동맹을 맺을지 누구랑 결혼할지 등등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건 덤이고요.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참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걸쳐 일어난 겁니다. 북유럽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분리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암튼 어떻게든 간에 역사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왜 꼭 로마 카톨릭이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카톨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었을까요? 수천 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잊혀졌잖아요. 여기에 생각해봐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상 존재했던 모든 대도시들은 제국의 중심이었어요. 파리, 런던, 홍콩, 뉴욕, 베네치아, 로마 전부 다. 반면 어떤 고난을 겪은 도시들은 제국이 소멸되고 파괴된 도시들입니다. 카르타고, 트로이, 그쵸? 얼마든지 더 있죠. 베네치아도 마찬가지고요. 한때 제국이었던 곳이잖아요. 이런 곳은
의미 있는 경제 밀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생각해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갔겠습니까? 지금도 성당 앞에서는 엽서와 생수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는데 언제부터 장사를 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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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겠죠. 10세대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700년간 대물림이 일어난 거고 그들은 옛 제국이 남긴 자취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할 질문은 넥스트 제국은 무엇인가? 어디서 형성되었는가? 이겁니다. 이른바 강철 시대의 개막이죠.